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소모임 콘텐츠의 사회학을 담다 쏙입니다. 이번 2022학년 2학기 쏙의 메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기 중 스터디에서 다뤘던 김연경의 사람, 장소, 환대 책을 중심으로 환대를 주제로 하는 팟캐스트를 기획해봤어요. 절대적 환대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대화를 나눠보자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팟캐스트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사람, 장소, 환대의 내용을 정리하며 절대적 환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2부에서는 미리 받아둔 다른 부원들의 의견과 함께 절대적 환대에 관한 논의를 3부에서는 환대를 떠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추천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를 시작해볼게요. 1부는 사전에 저희 3명 두부, 감자, 루피가 사람, 장소, 환대를 읽고 떠오르는 키워드 4가지를 바탕으로 설명하기로 이미 정해뒀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람, 사회, 상호작용, 그리고 환대 순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환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 사회를 정리해보고자 해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과 인간의 차이를 아세요? 글쎄요, 사람은 뭔가 따뜻한 느낌? 인간은 뭔가 차가운 느낌일까요? 오, 감자님은 아마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책인 사람, 장소, 환대의 저자 김연경도 아마 감자님과 비슷한 답을 할 것 같은데요. 김연경은 인간은 그저 생물학적 정의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때의 인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동물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를 벌거벗은 인간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면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 해요. 즉 말하자면 사람이란 자격인 셈이죠. 좀 어려운데요? 저는 한 번도 사람을 자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면 누구나 사람인 거 아닌가요? 루피님이 핵심을 정말 잘 짚었어요. 맞아요. 지금의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 사람이 되죠. 그런데 김연경은 인류학적으로 태어난다는 것, 다시 말해 사람 자격을 부여하는 의례에 주목하고자 했어요. 저자는 현대에는 사람 자격을 부여하는 의례가 태어남 그 자체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격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잊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 자격이라는 흔적은 남아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가령 우리나라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죠. 또 금줄을 쳐서 외부와 단절시키고 베네 옷을 입히고, 이는 신생아가 아직 사회적으로 사람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기간에 죽은 아이는 장례식도 치르지 않는다고 해요. 이처럼 출생 자체로 사람 자격을 부여하는 현대와 달리 과거에는 출생과 사람 자격의 부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자격임을 나타내는 사례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예는 우리와 같은 인간임에도 여러 의뢰를 통해서 사람 자격을 박탈당하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 하나인 노예 취급이라는 말엔 나를 사람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모욕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두부님이 말하는 의례라는 게 쉽게 말해서 사람 대우인 거죠? 맞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아, 노예, 사형수, 군인 등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자격은 의례, 감자님의 말씀대로 사람 대우를 받음으로써 부여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요약하자면 사람이란 자격이다, 사람은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건가요? 네, 이쯤에서 아마 두 번째 키워드인 사회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루피님이 요약해준 것처럼 사람임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건 다시 말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회를 하나의 장소로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개념은 장소 의존적인 것이 돼요. 조금 어렵게 말했나요? 만약 누군가가 사람이라는 건 그가 사람임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간에서 벗어나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르는 거고요. 뭔가 사회학 책에서 배운 인정투쟁이 떠오르는데요. 두부님의 말대로 사회가 그런 공간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람임을 인정받고자 투쟁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그것들이 의뢰로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우리의 사람 자격과 연관된 거고요. 와우, 두 분 모두 대단해요. 역시 쏙입니다. 맞아요. 저자는 사회의 바로 그러한 특징들 때문에 사회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상호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말해요. 사회가 개개인의 앞에 주관적으로 놓여 있는 상호작용의 지평이란 것이죠. 서로가 인정하는 것에 따라 배척하는 것에 따라 사회의 경계는 끊임없이 다시 그어지고 있는 셈이죠.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볼게요. 과거 미국에서 흑인은 사람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존재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백인과 같은 공간을 향유하지 못하고 설령 들어오라고 허락받는다고 해도 백인의 공간과는 늘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물리적으로 다른가요? 아니요. 그대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개개인의 인식 속에서 점차 흑인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죠. 흑인 역시 그들과 상호작용 의뢰를 나누며 같은 사람으로 현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사회는 움직이고 있어요. 흑인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흑인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행하고 있고요. 흑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홈리스, 성소수자 등 역시 사회의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도 과거의 그때처럼 사회의 경계가 끊임없이 다시 그어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원권을 얻는다는 것, 즉 사람이라는 것은 흑인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인식 속에 흑인 역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사회적 성원권이 있다는 말은 자기 자리가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님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나라에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도 어쩌면 성원권 투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동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 소위 말하는 과격한 시위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답변도 받지 못한 것, 이러한 것들에는 어쩌면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루피님의 생각은 이어서 제가 준비한 파트로 넘어가서 다뤘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키워드인 상호작용 파트에서 그 무언가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임을 인정받는 것, 사회 안에 자리가 있기 위해서는 의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상호작용이 갖는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랄까. 우선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사람 자격이 박탈되는 게 TV나 뉴스 속의 사회적 약자만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져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사람임을 인정해주는 게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어쩌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두 분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의 핵심 두 가지를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네, 저는 이번 파트에서 저자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배제들을 사람 자격과 인정의 차원에서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를 고민하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두 분의 표현대로 하자면 남의 일이 아닌 것과 나의 일인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전에 사람의 수행성에 관해 먼저 짚고 가고 싶어요. 사람은 수행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 자격이 상호작용 의례 속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 두 분에게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김연경 작가에 따르면 사람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말이 사람을 연계한다는 의미와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갖고 태어나는 성질이나 체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사람임을 연기하면서 또 그 연기를 누군가가 믿어줌으로써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회학자 고프먼이 떠오르는데요. 고프먼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연기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저자는 고프먼을 인용하여 해당 논의를 개진해 나가요. 고프먼은 사람이라는 건 단순한 법적 분류도 아니고 사회화를 통해 획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의 관점에서 사람이란 곧 연기자로 사회라는 무대 위에 올라가 연기를 하면서 사람 자격을 확인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person, 우리가 흔히 사람으로 알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에 가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아시나요? 고프먼의 시각대로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성격을 연기하면서 살아가죠. 저자는 다음과 같은 멋진 문장을 인용하기도 해요. 우리는 개인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성격을 구축하며 사람이 된다. 결국 가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 의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가면을 이용한 연기를 통해 그리고 그 가면을 받아들여주는 타인을 통해 사람임을 인정받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하나의 연극 무대라는 고프먼의 말을 떠올리며 우리가 연극을 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백설공주 연극을 한다고 칩시다. 당신의 가면은 주인공인 백설공주의 얼굴이네요. 비록 당신은 백설공주가 아니지만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연극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백설공주라는 역할에 맞는 연기를 해야 되죠. 백설공주의 대사를 읽고 백설공주의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당신은 연극의 일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연기만 해서는 되나요? 만약 당신의 파트너인 난쟁이의 역할을 맡은 자가 당신의 연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면요? 당신이 온전히 연극의 일부가 되려면 당신의 연기에 더해 상대방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는 사회라는 무대에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는 우리들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람임을 인정받는 것, 성원권을 인정받는 것은 상호작용 의례와 관련된 일이에요.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얘기네요.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누군가가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사람임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타인이 그가 사람임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 따라서 사람이라는 것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얻어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맞나요? 어려운 제 말을 단 2문장으로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면 뒤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백설공주 가면을 쓴 당신이 진짜 백설공주가 아니듯이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이 속하는 데에는 당신의 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 당신이 어떤 얼굴을 가졌든 누구이든 그것은 당신이 사람임을 인정받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수행성이라는 것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이야. 그런데 아직 잘 감이 안 잡히는데요. 감자님의 설명이 남의 일이 아닌 것과 나의 일인 것에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남의 일이 아닌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루피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성원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죠. 상호작용 의례는 언제든 박탈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당신의 연기와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타인의 유무를 통해 사람임을 인정받고 성원권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성원권이 박탈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성원권을 박탈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의식 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사람이 되려는 누군가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짓밟아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앞서 사회 파트에서 루피님이 언급했던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서의 무언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람임을 인정받겠다는 그들의 외침을 지지하는 것, 아니 들어주는 것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고 한들, 그들의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한들 그들에게 상원권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사람임을 인정받고 있는 데에는 타인에게 빚을 지고 있듯 누군가가 사람임이 부정되는 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분 다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람 자격 박탈은 나쁜 정치인과 언론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일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 참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사람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차별을 의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들의 사람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가령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그들이 겪는 불평등을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이나 태도는 장애인의 불평등이 얼마나 우리 일상적으로 녹아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장애인은 지금까지 그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불평등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 사회 속에 그나마 속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등 역시 그들이기에 부담해야 하는 불평등을 인정할 때에만
조건적으로 환대받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환대받기 위해 자신들에게 향한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일상 속 의뢰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비참한 건 그 환대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배제에서 나의 책임을 발견한다는 건 참 불편한 일인 것 같아요. 그치만 한편으로 무언가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곧 두 번째 나의 일인 것과 연결되죠. 아, 그렇겠네요. 누군가가 성원권을 부여받는 데에는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타인이 되어주면 되네요. 그렇죠. 우리는 불평등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사람으로서 인정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과 같이 누군가가 사람임을 부정하여 그를 사회 밖으로 내몰거나 혹은 불평등에 굴복시키는 일이 지속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신분제 사회로 회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막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누군가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건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제가 준비한 마지막 키워드, 환대에서 얘기해 볼까요? 사람, 장소, 환대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절대적 환대를 노력하자고 제안해요. 그냥 환대도 아니고 절대적 환대는 뭔가요? 지금까지 나눈 얘기 덕에 환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왠지 모르게 앞에 절대적이 붙어서 그런지 거부감이 드는데요. 맞아요.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한다? 내 뺨을 때리는 이에게 반대쪽 뺨도 내줘라. 뭐 이런 건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노숙자를 사람으로 인정할 자신은 있지만 만일 그에게 우리 집을 내어줘야 한다면 제가 환대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환대 혹은 절대적 환대에 관한 얘기를 하면 항상 들려오는 걱정 중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제가 준비한 환대 파트에서는 절대적 환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와 관련된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환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환대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처럼 타인에게 자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저자는 증여와 환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두 행위 모두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지만 둘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의 유무죠. 증여는 인정을 추구하고 인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반면 환대에는 인정이 필요 없다고 해요. 둘 모두 무언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이지만 증여자는 자신이 증여했음을 인정받길 원하죠. 그러나 이와 다르게 환대는 어떠한 인정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증여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일이라면 환대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다시 환대받은 개인과 사회의 일인 거죠. 환대의 예시로 자원의 재분배를 들어볼게요. 재분배라는 말이 환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환대가 누군가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역시 환대 아니겠어요? 사람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일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사람을 연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대 장치와 소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분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돈을 낸 사람은 어떤 인정도 기대하지 않고 받는 사람 역시 어떤 기억의 의무도 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환대는 증여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도 환대를 말하면서 재분배를 떠올려 본 적이 없었는데 조금 충격이네요. 사회에 자리를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계속 곱씹어 보게 돼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사회에 자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든 우정 혹은 사랑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맺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정과 사랑 같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상호작용 의뢰가 필요한데요. 가령 기념일 혹은 상대방의 생일에 선물을 준다던가 또 다시 그런 것들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서의 주고받음 역시 상호작용 의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호작용 의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재분배가 바로 환대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까 두부님의 걱정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대는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군가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타인과 자신의 경계를 허물라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흔히들 하는 오해가 절대적 환대가 절대 공동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환대는 사적 공간을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사회 안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의 영토에 울타리를 둘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절대적 환대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인정해주거나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자리를 주고 차별과 조건 없이 사회 안에서 사람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환대란 공공성을 창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좀 전에 걱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림이죠? 저는 줄곧 환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을수록 점점 환대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고 있는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환대의 내용이 막바지에 들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환대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것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저자는 이를 통해 절대적 환대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자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과 함께 들으면서 1부가 끝난 뒤 진행될 2부에서 절대적 환대에 관해 보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적 환대는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저자에 의하면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는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민주주의가 현대 정치의 기본 원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과 거리가 먼 것처럼요.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적 환대를 현대사회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절대적 환대 역시 불가능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현대사회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우리는 출생이라는 사건을 겪은 인간에게 어떠한 가치 효용도 묻지 않잖아요? 가령 누군가가 대기업의 총수이든 백수이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공적 공간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떻고요? 오늘날의 우리는 신분사회에서와 달리 어떤 의례적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말투를 쓰든 어떤 머리 모양을 하든 우리의 자유죠. 이는 곧 자신만이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사회가 신원을 묻지 않는 사회를 바탕으로 굴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비슷한 문구를 퀴어 퍼레이드에서 본 기억도 나고요. 여러모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절대적 환대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환대는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좋은데요. 아까 환대에는 어떠한 인정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말인 게 환대에 보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 덕분에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누군가를 환대하면 우리는 결국 받은 것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간혹 이를 간과하여 환대를 일종의 빚을 지는 채무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늘 우리는 사람다움을 증명해야 하고 또 증명하는 한에서 조건부로서만 사람을 인정받게 되어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환대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무와 빚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망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자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 얘기의 마무리에 의무와 빚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사회를 만드는 것은 망각이다. 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유교사회에서 의무와 빚에 대해 말하며 사회를 구성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성의 의무, 자식의 빚. 이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사람다움을 증명하려 애쓰고 증명에 성공할 때에만 조건부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결국 유교사회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인 시험에 놓이게 되고 끝끝내 죽어서야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교사회의 문화재들 중에서 효를 다한 자식, 충을 다한 신하를 위한 비석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살아생전 늘 환대가 철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야 겨우 그 사회에서 자리가 생긴 셈이라고 생각하면 씁쓸하기도 하네요. 참 여러모로 유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절대적 환대는 복수하지 않는 환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상대방에 대해서도 환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 때문에 절대적 환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앞에 두 개보다 더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절대적 환대와 절대 공동체는 다르다는 걸 떠올려 볼까요? 앞에서 저희는 환대가 사적 공간의 개방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임을 인정하고 이를 표현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복수하지 않는 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환대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가 사람임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는 사회는 개인에게 복수하지 않는다 라는 명제로 현대사회의 형법에서 실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처벌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처벌이 그의 성원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가 우리의 도덕적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도덕에 근거하여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원을 묻지 않거나 보답을 바라지 않거나 복수하지 않는 환대는 현대사회의 기본 원리로 우리 사회의 지침표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비록 누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환대가 우리 주변 수많은 사회운동의 현재 속에서 여전히 그려지고 염원되어지고 있습니다. Everything I touch will break. 네, 지금까지 1부를 통해 사람, 장소, 환대의 내용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책 내용이 쉽지 않은 만큼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혼자서는 책을 읽어도 과연 내가 잘 이해한 게 맞을까? 잘 읽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 점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다면 아주 다행입니다. 자,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는 다음 2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2부에서는 환대와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볼 예정이에요. 좋은 컨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